예, 여야의 대진표가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그리고 한 사람 김동연. 오늘은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선 예비 후보를 만나볼 텐데요. 지지율은 뭐 아직 썩 높진 않습니다만 누구를 찍을지 모르겠다는 유보층이 최대 50%에 달하는 이런 이례적인 선거판에서 제3지대 후보들의 가치는 지지율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진표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분을 초대했어요.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예비후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당 이름을 되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 그러니까 네. 수식어가 돼요. 아, 그러네요. 예. 말씀을 또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하시니까 더 멋있네요. 저희도 배워야 되겠어요. 지난번 나오셨을 때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 확정 전이고 이제는 국민의힘 후보까지 다 확정이 됐다는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뒤에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여전히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유보층 혹은 부동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 절반 돼요. 저희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7일, 8일입니다. 아, 7일과 8일 양일간 엠브레인 퍼블릭이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결정하지 못했다 47.5. 네. 결정했다 51.5. 누군지는까지 나누진 않았네요. 결정하지 네. 못했다 47.5. 이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양강 구도가 견고한데도 저렇게 나오는 것은 아마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그만큼 어필하고 있지 못하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나 또 품성, 또 정책의 내용 이런 면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게 아닌가. QC 통과하지 못해서 저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죠. 네. 거대 양당의 그렇습니다. 후보들이 품질 검사를 지금 통과하지 못한 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하. 지금 보면요. 4개 정당 후보들이 확정이 된 뒤부터 김동연 후보님의 발언이 상당히 세지고 있어요. 우선 가장 최근에 확정이 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윤 후보가 내 슬로건을 표절했다. 토론을 통해서 알맹이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겠다. 그러셨어요? 알맹이가 뭐 있겠습니까? 아마 써준 거 읽으셨겠죠. 그런데 제가 기득권 공화국 또는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를 만들자고 한 것은 잠깐만, 일단 김동연 전 부총리의 슬로건은 뭐였던 거예요, 정확히? 저는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기회공화국으로. 윤 후보가 새로 만든 슬로건은 뭔데요? 아마 그분이 기득권의 나라를 기회의 나라라고 했는데 사실 그 얘기도 제가 한 얘기예요. 기득권의 나라를 기회의 나라 똑같이 말을 쓰셨더라고요. 어디다가 이걸 사용하셨었어요? 그게 후보 김 수락 후보님은? 연설 마지막에 그분은 쓰셨고 네. 저는 그 출마 선언문에서 얘기를 했고 제가 최근에 쓴 책에서 기회 또는 기회의 나라는 말이 280번 나옵니다. 이게 뭐 그냥 말을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오랜 고민과 철학이 농축되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슬로건은 베낄 수 있어도 철학은 못 베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 통해서 검증하겠다. 네, 아니 뭐 좋은 뜻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제 시대 정신에 또 공감하고 또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좋죠. 문제는 정말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양당 후보로서의 기득권 속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 걸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같이 토론하고 국민 앞에 내보이면 좋은 것이죠. 그 방법을 보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내 걸 따라한 건지 아닌 건지 한번 확인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뭐 따라한 건 틀림없을 거고요. 문제는 이제 거기에 공감하신다면 알겠습니다. 그런 시대 공감에 공감하신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거대한 양당의 기득권을 어떻게 깰 것인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기회의 나라로 만들 것인지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정의 일도 모른다. 자기 주머니면 이렇게 절대 못한다. 예. 근데 우리 김동연 후보님이 경제부총리를 지낸 분이기 때문에 이 재정의 일도 모른다는 비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뭘 보면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걸까요? 제가 경제부총리 하기 한참 전에 예산실장부터 했습니다. 나라 살림을 10년 넘게 제가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뭐 재정에 대해서는 가장 경험과 고민을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뭐 50만 원 또는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는 얘기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초과 세수가 금년에 나오니까 그 돈 쓰자든지 네. 또는 그 당에서 금년에 들어올 세수를 내년에 2월에서 그 돈을 충당하자든지 하는 얘기는 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초과 세수가 예. 예컨대 20조 30조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예. 그 얘기는 세금 더 걷었다는 거쳤다는 얘기죠. 뜻입니다. 네. 사실은 그거 자체도 바람직한 건 아닌데 아. 세금 많이 걷는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아하. 그만큼 민간 부문에서 재정으로 들어왔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런데 그 돈이 생겨도 음.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초과 세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40%는 예. 지방에 교부를 해야 됩니다. 지방 교부세하고 지방 교부금하고 그 교육 교부금의 예. 약 40%를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남는 돈의 30%는 네. 채무 상환에 써야 됩니다. 빚 갚는데 그렇습니다. 국가빚 갚는데. 예, 그게 국가재정법에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 세수가 25조 나왔다고 가상을 하면은 아마 쓸 수 있는 돈이 아마 한 3, 4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25조나 50조 드는 재난지원금 주겠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세수를 내년을 2월 하겠다는 얘기는 정말 위험한 말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죠. 세정 당국에서 네. 연말에 일부 세수를 조금 이월하거나 내년에 받을 걸 좀 당겨서 거덜릴 수 있는 약간의 신축성은 있어요. 네. 그 돈이 아마 불과 2, 3조일 겁니다. 아. 그렇다면은 지금 금년에 들어올 돈을 내년으로 받겠다 네. 하는 얘기는 아마 그 돈을 내년도 세입에 잡고 세출을 늘리겠다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것은 경제 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그와 같은 것은 꼼수지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 후보가 하는 얘기는 우리 정도로 지금 이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있는 곳이 없는데 곡간지기들은 늘 그런다. 늘 부족하다 그런다. 지금 풀어야지. 지금 안 풀면 언제 푸느냐. 지금 국민들이 힘들다. 그 얘기하거든요. 틀렸습니다. 틀렸습니까? 땡이고요. 땡입니까? 곡간지기 출신이라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그 재정 건전성은 곡간지기의 로망이죠. 그렇지만 돈 쓸 땐 써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죠. 제가 부총리 그만둘 적에 국가 채무 비율이 예. 36%가 안 됐어요. 지금 제가 그만둔 지 3년 됐거든요. 네. 51%가 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50% 가까이 늘은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와서 51%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꾸 그 얘기가 나와요. OECD 다른 국보다는 낮다. 문제는 국가 채무가 늘어난 속도입니다. 이렇게 불과 몇 년 만에 50%의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난 것은 예. 대단히 경계할 일이에요. 물론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디다 쓰냐예요. 예컨대 이것을 국민들에게 뭐 5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전국민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우선순위 높은 일이냐. 그 돈을 딴 데 쓴다고 그 돈을 거기에 쓴다는 뜻은 다른 수많은 곳에 쓸 돈의 기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25조 50조를 그렇게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면서 우리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지는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후자가 낫다고 보시는 물론이죠. 물론입니까? 예,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손을 들었습니다. 내년 1월에 전 국민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지급을 어제 사실상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 그럼 기재부가 받으면 안 된다고 보세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렇지만 뭐 압력을 세게 받겠죠. 지금 이러한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리, 재정의 원칙도 재정의 일도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퓰리즘에 근거한 네.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의심이 짙게 든다. 그런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가상자산, 이른바 이제 비트코인이니 뭐니 코인들 이거 과세 유예하는 문제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조금 민감한 문제예요. 네. 지금 아마 그것도 선거 전략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좀 원칙과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선거 전략이 아닌
가상화폐가 우리 경제에 주는 의미와 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이와 같은 것들을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보면서 네네네.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조금 더 네, 그래야 된다. 보면서 논의를 해보자. 또 한 명의 후보에 대해서도 비토하셨어요. 안철수 후보. 비토인가요? 굉장히 강하게 좀 뭔가 앞에 두 유력 정당의 후보분들은 기득권의 전형적인 뭐라고 할까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내는 정책이나 국가 비전에 대해서 너무나 빈약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라고 할까요? 네. 쓴소리라고 할까요? 하는 네. 것을 하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시대 교체를 슬로건으로 나왔는데 안 후보 자신도 시대 교체 대상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셨어요. 뭐 그 안 후보님을 뭐 특정으로 지정으로 한다기보다도 예. 저는 시대교체란 말 아주 좋아합니다. 음. 그런데 누가 과연 시대교체의 대상인지부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번은 정치인들입니다. 네. 정치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요. 그분들부터 우선 성찰하고 반성하고 어떤 게 우리가 스스로 내려놔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셨다고 생각합니다. 1번이 네. 시대교체 1번은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네, 그리고 정치판입니다. 거기에 안철수 후보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오래 해오셨으니까. 10년 동안 중도 실형에 대해서 그분들께 제법 실망을 주셨죠. 또 기존 정치인들의 또 어떤 행태를 많이 따라와서 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안철수 캠프에서는 좀 서운하셨던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공과 과에 대한 입장부터 먼저 밝히시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라. 네. 그거 어떻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정체성이 뭘까요? 예를 들면은 너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쪽이세요? 저는- 짜장면이세요? 짬뽕이세요? 아닙니다. 중국집에 메뉴 많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에게 우리 국민들께 짜장면 짬뽕 놓고 예.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고요. 아.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제가 초대 부총리를 1년 6개월 했습니다. 네. 1년 6개월 동안 제가 재임할 때 경제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제가 분명히 집니다. 그렇지만 그 1년 6개월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나 네. 근로시간 단축이나 부동산 대책, 법인세 인상 문제 그리고 제가 주장했던 혁신 성장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제 소신껏 했습니다. 네. 저는 부끄럼 없이 제 소신을 고위공직자로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그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해왔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먼저 자신의 공과를 밝혀야 됩니다. 10년, 20년 정치하신 분들, 지금 20년 넘게 정치하신 분들이 거대 정당의 후보로도 나오셨고 또 제3지대도 그 정도 정치하신 분도 계시고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먼저 자기의 그 반성을 공과부터 하셔라. 밝히셔야 됩니다. 예. 뭐 잘하신 점도 있겠죠. 아유, 국민 물론이죠. 앞에. 예, 공과 평가를 받으셔야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묻는다면 난 탕수육이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제 뭐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부러 누가 만들어내는 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네네. 얘기가 들려왔냐면 김동연 전 부총리가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의 종로 지역구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 막 이런 소문이 기자들 사이에 좀 돌았어요. 앵커님 저는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그래서 선거가 제가 아니고 직접 나오신 분한테 여쭙는 아마 거예요. 그 일부 특정한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소문을 그런 그 마타도 비슷한 흑색 선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느 캠프에서 만드는 거라고 보세요? 뭐 글쎄요. 그리고 그런 소문을 내신 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약하니까 그런 소문을 내는 것 같은 근거 없는 괴소문입니다. 괴소문 절대 네,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정확히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제3지대 후보들 이제 안철수, 심상정 이 후보들과의 만나서 뭔가를 논의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만나는 걸 뭐 이렇게 네.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 같은 분은 국회 기재위원으로 계시면서 저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좋은 정책과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고요. 또 안철수 후보께서도 뭐 그래도 그 어려운 제3지대 10년을 버텨오신 예.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제3지대도 색깔이 좀 다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스로도 또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뭐 기회가 되면 대화하는 것에 대한 기회를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느슨한 형태가 됐든 단단한 형태가 됐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자 연대의 가능성을 아직 닫아두진 않은 상태? 뭐 그렇다고 확정이 열지도 않고요. 아. 우선은 뭐 어떤 만약에 만나볼 기회가 있다면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예컨대 기존의 양당 구조를 깨자는 데는 비교적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물론 또 어떤 분은 이미 거대 양당과 합당을 시도했었고 또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최소한 같이 의견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뭔지. 그렇지만 뭐 느슨한 연대나 이런 것까지 하기엔 너무 성급하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탐색전 정도 뭐 나눌 수 있다 의견을 뭐 그 정도. 네, 네. 김동연 새로운 물결의 대선 예비 후보 만나고 있습니다. 공약을 하나씩 공개하고 계시는데요. 제1호 공약은 공무원 개혁이었고요. 어제 발표한 제2호 공약은 5개의 서울 만들기. 네. 이게 뭔가요?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지역 균형이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행정 기능의 이전, 공공기관 이전에 치중했습니다. 세종시 만들고 혁신도시 만들었는데 너무나 많은 문제를 낳고 있고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 행정 기능 이전,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네. 경제, 일자리, 산업, 교육, 예. 의료, 문화가 복합적으로 그 함께하는 그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다. 해서 5개의 서울, 초광역 또는 메가시티 5개 거기에 경제와 교육과 의료와 그다음에 문화가 어우러진 예. 그런 국가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거 모든 대통령들이 다 꿈꿨는데 잘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은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타난 거는 행정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고 싶지 싶었는- 않아서가 아니라 안 되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아마 어려워서? 그렇죠. 아이디어와 또 실행력이 없었겠죠. 아. 예를 들면 저희는 충청권 이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왕에 주고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늘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까지도 늘려갑니다. 예.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죠. 예. 서울대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은 서울에 두고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하나씩 다 뭐 공대는 어디 뭐 이런 뭐 식으로 그럴 수도 있고 인문대는 같이 갈 어디 수도 이런 식으로? 있겠죠. 아. 그리고 서울에 소재하는 사립대가 네. 지방으로 갈 경우에 예. 여러 가지 세금과 이 용도 변경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서 인센티브 주려고 합니다. 서울 한국처럼 지금 대학 서열 상위 대학이 서울에 몰려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네. 뭐 의료와 또 이 문화에 있어서도 네.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전국을 골고루 발달하게 하겠다. 어디에서 태어나도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 그런 공약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2호 공약까지 확인하죠. 네, 네. 김동연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